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결혼을 할 때는 시어른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가장 최악의 시부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섭하는 사람?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 말로 사람을 꼽주거나 언제나 차가운 인상으로 선긋는 사람? 제 기준에서 가장 최악의 시부모는 보수적이고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들으신다면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의견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시모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시모의 첫째 며느리는 두 아들을 낳았고 시모의 둘째 며느리는 두 딸을 낳았죠. 저는 둘째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시모는 최악의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벌써부터 골이 흔들리지 않나요? 사실 형님이 벌써 손주를 둘이나 낳아줬으면 굳이 저한테까지 아들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시모가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둘째는 무조건 아들로 낳아라. 나는 내 아들 제사도 못 지내도록 만들고 싶지 않다. 둘째도 딸이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애 낳는 기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진짜 사내 아이 낳을 때까지 애만 낳다가 인생 쪽날 것 같아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이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애를 많이 낳지도 못해요. 그거 다 핑계야. 옛날에는 너희보다 못 살아도 6남매, 7남매 잘만 낳았다. 그러니 너도 쓰잘데기 없이 푼돈 벌겠다고 애쓰지 말고 아들 낳을 생각만 해. 그래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더 이상 그에 대한 말을 안 하기로 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둘째까지만 낳고 더 이상 애는 안 낳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둘째가 또 딸인 것을 알았을 때 시모의 모습은 거의 악마에 가까웠어요. 딸만 낳는 며느리 지금 당장 내쳐도 모자라. 도대체 아들 하나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 둘 낳아놓고 미역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너 앞으로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도 말어.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한테 잘해줄 생각 없으니까. 아니, 처음부터 대접받을 생각도 없었고 결혼했을 때부터 꾸준히 대접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런 말을 하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았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집에 와서야 시모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죠. 대접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열심히 부려먹을 거라는 이야기였다는 걸요. 시댁에서 해야 할 모든 잡일에 형님은 제외되고 저만 일을 해야 했어요. 당시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라 평일에는 시간을 뺄 수 없었음에도 시모는 퇴근 시간에 귀신같이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렇게 시댁을 방문하면 제게 남은 건 잡일들 뿐. 저녁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건 정말 서러움을 넘어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죠. 몇 번 당하고 나니 저도 요령이 생겨서 친정 핑계, 남편, 애 핑계 대면서 시댁에 안 가려고 필사적으로 피했죠. 그러다가 결혼 6년 차, 김장철에 급기야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시모는 배추를 40kg를 준비했더라고요. 솔직히 맛도 없어서 가져가도 잘 먹지도 않은 김치, 그렇게 적은 양만 하시라 말해도 꼭 사람 생고생시키는 걸 보고 싶은지 양을 늘리더니 결국 이번에는 엄청난 양을 하게 된 거죠. 16포기쯤 되니까 배추를 절이는 것도 일이더군요. 빨간 대야에 소금물을 받아넣고 배추를 절이고 그걸 베란다로 옮기려는데 글쎄 그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삐끗해 버린 거예요. 우당탕탕 들고 있던 절인 배추들은 떨어져 내렸지만 저는 거기에 신경 쓸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 디딘 발목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정말 서럽고 짜증나는 건 시모가 이 상황에서도 저한테 괜찮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야, 배추를 바닥에 패대기 치면 어떡해?
네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다루는 거야? 그리고 소금을 다 띄었잖아. 나중에 가전이랑 가구랑 녹슬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깨끗하게 해놓고 가. 사람이 다쳤으면, 그것도 자기 집 김장을 하다 다쳤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시모한테 말했죠. 어머님, 발 삔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해도 될까요? 발목을 접질른 것 같은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제 발목 잘못된 거 아닌지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너무 급성이라 발목에 티가 안 나더라고요. 최소 염좌, 까딱 잘못하면 금까지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제 말에 버럭 고함을 지르더군요. 너 엄살 떠는 거야? 아니면 설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냐? 이것 봐. 요새 젊은 것들은 이래서 안 돼요. 한 것도 없이 요령만 피우고 당장 바닥에 있는 것들 안 치워? 바닥은 시모 말 맞다나 엉망진창이었고 그걸 저렇게 만든 제 책임도 있었으니 이를 악물고 바닥을 치웠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일을 할 기력도 의욕도 없었죠. 그런데 엎드려 있는데도 발목은 욱신욱신 미치도록 아파왔어요. 바닥을 걸레로 닦고 배추를 주워 담는 동안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발목을 쫙 편 상태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일을 한 터라 더 안 좋았어요. 장승처럼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제가 그걸 치울 때까지 손 하나 거들지 않는 시모를 무시하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다치고 나서 30분은 넘게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했어요. 발목 관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어오른 발목은 둘째치고 복숭아뼈를 타고 위로 올라와 종아리까지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만져보았을 때는 엄청난 열까지. 발가락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되는 걸 보니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 보였죠. 제 발목을 보고도 시모는 코웃음 치더군요. 발 삐었나 보네. 그 정도는 하루 쉬고 나면 가라앉으니까 오늘은 할 일 다 끝내놓고 가. 할 일이란 건 배추를 절이는 일일 거고 그건 아직 절반도 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시모 말을 무시하고 폰을 열었죠. 네, 제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지금 열도 나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요. 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오른쪽 발목이라 제가 직접 차를 몰 수도 없어서 구급차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이 발목뿐만이 아니라 몸에도 나고 있어서. 제가 전화한 곳은 119 구급센터였어요. 저 스스로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저를 데려다 줄 생각도 없는 시모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댁은 도시 외곽에 있었기에 택시도 잘 다니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야, 너 꾀병이면서 구급차까지 불렀어?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젊은 것들이 식은 머리가 없어서 지금 내놓은 건 다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저한테 욕을 하던 말던 저는 주섬주섬 제 짐을 챙겼어요. 널브러진 배추들과 소금물이 담긴 커다란 고무통은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구급차가 빠르게 시모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구급대원이 들어와서는 저를 부축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화를 내며 짜증을 내는 시모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죠. 제 발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꾀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로 배추를 다 절이고 가라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구급대원도 진상과 엮이고 싶지는 않은지 시모를 모른 척하고는 구급차로 이동했어요. 다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마음이 한없이 편해지더라고요. 시모 면상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의사의 무시무시한 소식이었죠. 발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다쳤을 때 바로 병원을 오셨으면 이렇게 뼈가 어긋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다치고 발 많이 쓰셨어요? 네, 배추 절이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머님이 바닥에 떨어진 거 당장 다 치우래서 엎드린 채로 좀 치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쨌든 지금 수술은 필요합니다. 열어서 고정시켜서 핀 박아야 해요.
제발 실금 정도만 갖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골절 진단에 고정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 직업이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지금 이 발목 때문에 그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2달 병원 신세 지는 건 당연해 보이는 발목을 보며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전화통에는 불이 나더군요. 야, 너 왜 안 와? 병원에서 사진 찍고 볼 거 다 봤으면 와서 김장해야 할 거 아니야? 배추라도 다 절이고 가야지. 일하다 중간에 내빼는 게 어딨어? 너 이런 식이면 나도 너 가만 안 둬. 딸밖에 못 낳은 년이 시댁에서 일도 안 해? 그럼 내가 뭐하러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겠니? 본부는 다 해야지. 아프다고 안 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그런 게 우리 집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는 저도 순식간에 분노 게이지가 찰 만큼 선을 확 넘는 발언에 저도 빽 성질을 냈어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딸밖에 못 낳은 년이라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도 딸이에요. 한가족 된 사람 가슴으로 품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사람 하나 괴롭히니까 기분 좋아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제 말에 화가 나는지 시모가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던 남편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니 눈치가 딱 오더군요. 시모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구나 하고요. 전화를 받으니 남편의 고성이 날아오더군요. 저희 남편은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가 단점이었거든요. 평상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덤덤한 사람이 시모가 무슨 말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저한테 성질부터 내고 보는 거요. 시모가 얼마나 아들을 아꼈으면 시모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사람으로 큰 거예요. 야, 너 집 난장판으로 해놓고 갔다는 거 사실이야? 엄마가 전화 와서 나한테 하소연을 다 하더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데? 아, 일도 바빠 죽겠는데 좀 잘하자. 엄마 비 맞추는 것도 며느리 할 일이잖아. 야, 내가 그 비 맞춰주다가 발목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무슨 헛소리야. 너 나한테 그딴 거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면 딸 둘 낳고 나니까 너도 내가 하찮아 보여? 내가 너희 집 하녀냐고. 친놈이? 아, 바락바락 화를 내는데 발목이 엄청 쑤셔오더라고요. 흥분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옆에 서 있는 간호사를 잠깐 불렀어요. 그리고 제 전화기를 넘겨주며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이 전화가 제 남편인데 지금 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화를 내니까 발이 너무 아파서. 제 부탁에 간호사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제 전화를 받아 사실만 딱딱 알려주더군요. 네, 환자분 발목은 완전히 부러져서 어긋나셨어요. 금식하고 내일 수술을 하셔야 해요. 핀 박는 수술이라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요. 최소 2달은 조심하셔야 하고 박아놓은 핀을 뺄 때까지는 안에 핀 받고 생활하셔야 하고요. 구구절절 간호사가 설명을 해주고는 제게 전화기를 주더군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야근을 접고 응급실로 달려왔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당신 다쳤다는 말 없었는데. 당신한테는 어머님 말이 법이야? 어머님한테 무슨 짓 했냐고 묻고 네 눈으로 똑바로 봐. 내가 어떤 꼴인지. 이런 꼴인데도 나한테 김장이나 하라고 난린데 당신이 나한테 위로도 못할 망정 어머님하고 같이 붙어서 나란히 내 욕을 해? 누가 봐도 심각한 제 다리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나올 수나 있었겠어요? 염치라는 게 있는 놈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만 보는 동안 시모에게 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제가 받지 않고 남편에게 넘겼어요. 왜 나한테 줘?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왜 주는지 알 거야. 잔말 말고 전화나 받아. 네.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제 귀에까지 오더군요. 야, 우리 아들한테 일렀으니까
너 꾀병 부리지 말고 어서 집에 와. 일하기 싫다고 다친 척하는 게 말이 돼? 버러지도 그런 짓 안 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지금 배짱 부리나 본데? 어머니, 와이프 지금 다리 다쳐서 꼼짝달싹도 못해요.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제가 여태껏 어머니 편 많이 들어드렸지만 아픈 사람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발 앞으로 자중하세요, 제발. 잘 모르시면 가만히나 계시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하지 마시고. 남편이 시모에게 소리를 치자 시모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긴 발목이 박살이 난 마누라 앞에서 지 어머니 편드는 놈이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했겠죠. 그렇게 저는 그 다음날 금식 후 수술에 들어가게 됐고 8주 동안 입원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 것을 알게 된 시모가 혼자 김장을 하려는 게 엄두가 안 났는지 그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째 형님이 바쁘다며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다더라고요. 결국 아끼고 아끼던 첫째 며느리와 싸운 시모는 혼자서 김장 40kg를 했답니다. 시부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 많은 양을 며느리한테 시키려고 했냐고 정신 사나우니 빨리 눈앞에서 치우라고 호통치는 바람에 결국 시모가 혼자서 김장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 듣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저를 괴롭히려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모만 고생하게 됐으니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2달 동안 일을 쉬어야 했지만 시모가 곤란해졌다는 것만으로도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개운함이 있었어요. 그 뒤로 시모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발목 이야기를 했더니 더 이상 저를 그만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뭐가 좋다고 괴롭히고 차별하는 시모와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시댁과는 대면대면하게 살았죠. 다행인 건 남편은 그런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가끔씩 타이밍이 안 좋아서 애들을 맡길 일이 생겼거든요. 결혼 15년 차에 남편이 허벅지와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이상한 병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놔두면 뼈가 녹아서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겁이 나서 남편 수술을 위해 저도 병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보통 제가 애들을 볼 수 없을 때는 친정의 아이들을 맡기는데 하필이면 친정에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친언니에게 부탁을 하니 학교 어린이집 마치고 자기 전까지는 언니가 봐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언니네 집은 시부모와 합가해서 살고 있으니 잠을 재워주는 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봐줄 사람을 찾는 게 쉽진 않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남편 수술하고 혼자 목발 짚을 수 있을 때까지만 우리 애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외의 시간은 저희 친정언니가 봐줄 거라서. 그러나 시모는 시큰둥하더군요. 네 애들을 내가 왜 봐? 귀한 아들도 아니고 딸년들을 둘이나 나더러 보라고? 싫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결국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도 못하고 끊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맡길 곳 없으니 그래도 혈육이라면 봐주지 않을까 하고요.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해 부탁하자 그제야 어렵사리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한마디 덧붙여 보냈어요. 그냥 애들 아침밥만 주고 저녁에 잠만 재워주면 된다고요. 다른 거 다 제 언니가 해줄 거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애들이 시모와 제 언니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게 됐어요.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언니가 애들을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남편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애들을 시모와 언니에게 맡긴 지 4일째 되는 날, 친정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김서방 간병하느라 바쁘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연락했어. 조심스럽게 말하는 언니 때문에 저도 덩달아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아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애들을 못 봐준다는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제게 언니가 던진 말은 충격에 가까운 고발이었어요. 너희 애들 지금 4일째 아침밥도 못 먹었대. 게다가 저녁에도 할머니가 청소며 빨래며 온통 일만 시키느라 숙제도 못하고 올 때마다 애들이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너희 시어머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아침밥을 안 먹었다고? 꼴랑 11, 7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할 시기에 아침밥을 안 먹였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제가 되물었죠. 그래, 애들이 저녁마다 너네 시댁에 가기 싫어서 울음바다야. 어린애들한테 자기가 어지럽힌 거 치우게 하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해. 하지만 애들한테 할 말 못할 말까지 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첫째는 이제 말도 다 알아듣고 분위기도 다 읽을 줄 아는데 들어보니까 거기 맡겨서 될 일이 아니야. 아니, 애한테 너는 딸이라서 쓸모없다는 말을 왜 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너희 버리고 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지 않나?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 안에서 천불이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원한 건 잠자리와 아침 식사뿐이었는데 시모는 그 시간 내내 애들을 괴롭히고 밥도 안 먹인 데다가 엄마 욕, 애들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까지 생각 없이 짓거린 거예요. 조용한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눈치챈 언니가 슬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눈치는 좀 보이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남은 며칠간은 우리 집에서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할게. 예, 너희 그거 어떻게 좀 해야 한다. 딸들은 빨라. 상처도 얼마나 잘 받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서럽겠니? 그것도 친할머니인데 진짜 너무하잖아. 애들 불쌍해서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무리 손녀딸 싫다고 말했어도 재우고 아침밥 먹이는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핏줄이니까. 언니 전화를 끊고 나와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애들 아침밥 내내 굶겨서 보내셨어요? 누가 그래? 첫째 그게 그러든? 그놈의 계집애 입도 싸지. 제 엄마 닮아서 야가 빠졌네. 며칠 밥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 그리고 일찍 못 일어난 걔들 탓이지 내 탓이냐?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길래 늦잠을 자도록 만들어? 애들이 늦잠 자는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이에요. 깨워서 밥 먹이면 되죠. 제가 애들 하루 종일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침밥 먹여서 학교만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네 새끼 네가 키워야지 왜 나한테 맡겨?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남편 병수발 든다고 지금 나한테 생색 내려나 본데 그건 당연한 일이야. 병수발 들면서 애들 보는 것도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이고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것이 소리만 요란하지. 시모와 이대로 이야기하다가는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전화는 일단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애들 밥도 안 먹이고 학교 보내셨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형님네 아들이었어 봐. 고기 반찬에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먹여주셨을걸?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애들이 밥 좀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잠 많은 애들 늦게 일어나면 그냥 보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이 직접 맡긴 거면 그냥 어머니 믿고 놔둬. 당신이 애 때문에 떽떽거리니까 어머니도 기분이 안 좋으신 거잖아. 제발 조용히 좀 넘어가자, 응? 어차피 며칠만 참으면 다시 집에 데려올 건데 맡길 곳도 없는데 어쩌려고. 당신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로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도 아침밥 정도는 걸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당신 어쩜 그렇게 냉정해? 당신도 어머님한테 옮았어? 아들이 아니라서 막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어차피 맡겨놓은 거 힘 빼고 놔두라는 거야. 배고프면 알아서 밥 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 태연스레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미친놈. 그 한마디를 남편에게 던지고 저는 남편을 병실에 놔두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올 때가 아닌데 돌아온 저를 보더니 시모가 눈을 크게 뜨며 묻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리 아들 간병하는 거 아니었어?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야? 저는 그런 시모 말도 무시하며 애들 짐부터 쌌어요. 싸가지 없는 말이나 하고 애들 귀한 줄 모르는 인간 병수발 드느니 애들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혼자 놔두고 왔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들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 미친 짓을 했네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었지. 불쌍한 내 새끼들 굶고 눈치 봐가며 할머니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남편 병수발이나 들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제 말에 시모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돌려 세우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니? 그래서 남편은 놔두고 애들 데려가겠다고? 그렇게는 못해. 내 새끼 아픈데 어딜 가려고? 저는 시모 손을 탁 내쳤어요. 네 새끼 네가 키우라면서요. 남 손에 맡기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어머님 새끼도 어머님이 키우세요. 아픈데 잠이 오겠어요? 아침밥 굶은 것만 봐도 속이 다 뒤집어지는데 남의 손에 왜 맡겨요? 어머님이 가서 씻겨주고 닦여주면서 수발이나 드세요. 나는 내 새끼들 키울 테니까. 뭐? 야, 너 진짜로 병원 안 가? 우리 아들 보러 안 가는 거야? 시모는 제 뒤를 쫓아나오면서 자꾸만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확 뒤돌아선 제가 시모에게 경고했어요. 안 가요. 내 새끼들 배 곱는 거보다는 안 힘드니까 오늘부터는 어머님이 아들 병간호하세요. 그렇게 애들 데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미안하고 서러운 마음에 애들 붙잡고 눈물만 흘렸어요.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미안한 마음만 들잖아요. 도리어 애들이 저에게 울지 말라며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이것들을 두고 제가 망할 남편놈 병간호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저녁까지 제가 돌아오지 않으니 남편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당신 뭐 하는데 오지를 않아? 미쳤어? 환자 놔두고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나 도저히 어머님한테 애들 못 맡기겠으니까 내가 직접 애들 볼게. 당신 병간호는 어머님이 해주실 거야. 네 새끼 네가 키우라는데 그럼 내가 키워야지 누가 키워? 당신은 어머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병간호 받아. 난 안 갈 거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 어머니하고 그런 걸로 싸우자면 어쩌자는 건데? 어머님이 애들 굶겼다고 일주일 내내 굶기는 게 할머니가 손녀들한테 할 짓이야? 어머님도 나쁘지만 당신도 나빠. 애들이 굶는다는데 뭐?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내가 병신이지. 자식들 밥 굶기고 할머니한테 눈치 보게 만들면서까지 너하고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세상 천지에 배 터지게 먹여주는 할머니는 봤어도 애들 밥 안 주는 할머니는 처음 봐. 게다가 애들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알고는 있어? 애들한테 너희가 딸이라서 쓸모가 없단다. 너희가 딸이라서 너희 엄마가 너희 버리고 간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믿기지를 않아. 내가 왜 이런 소리 내 자식들한테 듣도록 만들어야 하냐고. 대답 좀 해봐, 이 나쁜 놈아. 뭐? 어머니가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손녀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잖아. 물어봐, 직접. 시모가 남편 옆에 있었는지 남편이 시모에게 따지듯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당당하게 답하더군요. 왜 그걸 나한테 따지니? 네 마누라가 딸만 낳은 게 내 탓이야? 그럼 아들을 낳았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좀 했기로써니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나 어릴 적에는 그것보다 더한 말도 듣고 자랐어. 너 없어도 우리 집 잘만 돌아가. 첫째 며느리가 다 잘해줄 거다. 그러니 나갔으면 그냥 그대로 애새끼들 데리고 나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말고. 얼굴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저는 시모 말에 코웃음 쳤어요. 김장하러 오라고 부탁한 것도 거절당했다면서 잘하기는. 착각은 자유지.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난 이런 집안에서 못 살아. 여보, 잠깐만. 남편이 뭐라 말하던지 말던지
전화 끊고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아들 자식 간병일 해보더니 힘들었는지 시모가 전화 와서는 저더러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이혼 기간 중에도 네가 우리 아들 안 사람이고 내 며느리다. 그러니 네 남편 병간호하러 들어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일을 다 맡겨놔? 이혼하기 전까지는 네가 이 일 다 해야 하는 거야. 갑자기 전화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남남 되려고 이혼 소송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전 제 새끼 키우느라 바쁘니까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잘 키우세요.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꺼낸 말 정도는 지켜주시죠. 전화해놓고 본전도 못 찾은 시모는 씩씩거리며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딸들한테 고작 그딴 말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 실수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딸보다 아들 더 원할 수도 있지. 어디서 속 좁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들어?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사실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곳에서 내 새끼 키우면서 못 살아요. 억만금을 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볼 것도 없는 집안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며 살아요? 이참에 우리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가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첫째 며느리가 잘해줄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손자들 둘이나 낳아준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시모는 여전히 당당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힘드니까 금방 연락 오는 거 보세요. 아주 저를 식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언제는 첫째 며느리가 다 해줄 것처럼 자신만만하더니 이제 와서 꼬리 말고 저를 찾는 꼴이 너무 웃겼어요. 그렇게 이혼은 저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결됐어요. 저희가 살던 신혼집도 처음부터 공동명의에 반반 부담한 거라 그대로 나눴고 친권, 양육권, 위자료 싹 다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받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으로 딸아이 둘과 같이 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미 이혼도 다 된 마당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기간 동안 얄미운 사람이기도 했고 항상 저한테 일 시키고 본인은 몰래 빠져나가던 사람이라 좋게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서, 잘 지내? 아휴, 나 동서네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한테 끌려다니느라 힘들어 죽겠어. 이혼하니까 많이 편하지?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동서는 도련님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은 아예 없어? 이제 막 이혼한 사람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형님에게서 뭔가 머뭇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혼한 동서한테 이런 말 꺼내기도 민망하긴 한데 아버님이 얼마 전에 쓰러지셨거든. 그래서 어머님이 나한테 합가해서 아버님 수발을 같이 들자고 하는 거야. 근데 동서도 잘 알잖아. 나는 그런 일 여태 해본 적도 없고 바쁘기도 많이 바빠서. 인간이 이렇게 비양심적이어도 되나요? 어떻게 이혼한 동서에게 시부 수발을 들기 위해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갔어요. 죄송한데 저는 생각 없어요. 싫어서 이혼한 거고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아직 덜 말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안 저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형님은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여태껏 시어머니 등살에서 잘 피해 다니셨죠? 저는 그 잔소리, 악담 모두 맨몸으로 다 받았어요. 그쪽으로는 머리도 두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시아버지 그렇게 되신 건 안타깝지만 그건 이제 가족들이 상의해야 할 문제지 생판 남인 저한테 이야기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갑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고 나니 형님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그 집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웃겼던 게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던 첫째 며느리는 시모 요구에 거절한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을 들들 볶았던 모양이에요. 아주버님이 시모를 찾아와서는 시모에게 미쳤냐고 진짜 노망난 거 아니냐고 악담을 퍼부었답니다. 동생처럼 자기도 호래비 만들 작정이냐며 합가해서 마누라랑 헤어지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냐고 이럴 거면 인연 끊고 지내자면서 아주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다더군요.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심호 간병을 받아 무사히 퇴원했으면서 집에 오자마자 짐 다 챙겨서 아픈 시부와 심호 놔두고 그대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입이 불어터져라 아들 사랑, 손주 사랑을 외치던 심호였건만 심호를 위해 시부를 함께 수발 들어줄 사람은 없던 모양이에요. 결국 심호는 두 아들과도 연이 끊기고 며느리에게도 대차게 까여서 혼자 시부 수발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은 소식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듣고도 정말 고소하더군요. 저 내치고 잘 살 것처럼 기세등등하더니 결국 보세요. 완전 버림받고 혼자 남겨졌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들을 잊고 제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시간 조율이 좋았던 요양병원에 취직하게 됐죠. 시내와 가깝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있는 요양병원이다 보니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치료하는 어르신이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로 컨디션이 완전 엉망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어르신, 오늘따라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아유, 선생, 말도 마. 같은 방에 웬 할망구가 하나 왔는데 얼마나 화가 많은지 무슨 말만 하면 난리쳐서 내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 원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을 순 없어요. 같은 방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 같은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랬어요? 물리치료는 안 받는 분인가 보네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요? 혹시 치매? 아니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 할망구가 잘못했더만. 이 할망구가 들어온 그날부터 하루에 10번도 넘게 아들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요. 전화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를 여기다 버리고 너희끼리 잘 살 것 같냐? 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넌지시 물어봤지. 근데 그 할망구 하는 말이 아들놈들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다고. 자기가 남편 수발 드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다들 나 몰라라 한다고 말이지. 엄마를 애물단지 취급하면서 연락도 먼저 안 하고 연락하면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낸다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 어머나,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따님들이 자주 면회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비교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봐도 그래 보였어. 우리 딸들이 워낙 싹싹하잖아. 와서 나눠 먹자며 과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한테 악담을 하더라고. 딸만 낳았냐며. 아들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빈정대는데 열받아서 나도 한마디 했지. 딸 있는 나는 매일같이 면회하는데 아들 낳은 그 짝은 여태껏 아들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뒤로 아주 아들 욕을 있는 대로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할망구 아들이 왔대. 둘째라던데 이혼한 지 1년 반쯤 됐다던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째 아들이 왔는데 그 할망구가 아들한테 악다구니를 썼어. 왜 여기 처박아 놓고 들여다보지도 않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놈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만. 엄마가 마음을 곱게 썼으면 며느리들이 왔을 거라고. 자기 이혼한 건 엄마 책임이 크다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늙은 엄마를 핍박하는데 살벌하더만. 내가 봤을 때는 그 할망구도 잘못했는데 아들놈도 싹퉁머리가 없는 게 영.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뭔가 모르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싸우느라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아니, 그 할망구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 약간 치매기가 왔거든? 그놈의 핸드폰만 붙들고 내내 전화를 하니까 어제 아들이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갔으니 이 할망구도 정신을 놔버렸는지 어쩌녁 내내 불도 안 들어오는 전화통 붙들고 아들 이름인지 뭔지 누구야 누구야 불러대면서 온 방에 사람들 잠도 못 자도록 하고. 아휴, 밤에 잠도 안 자, 낮에도 안 자. 기운은 어찌나 좋은지 목소리만 커서. 내가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오늘도 내가 걱정이야. 그 할망구 잠 안 자고 또 고함 지를까 봐.
며칠 만에 헬쑥해진 어르신을 보니 궁금증이 치솟더군요. 그래서 시모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제 어르신 방에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 이름이 시모 이름과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소도 시댁 주소가 맞았고요. 보호자 이름도 전 남편 이름인 거 확인했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었어요. 그 많은 요양원 노인병원 중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다니. 그렇게 잘 살 것처럼 굴더니 결국은 두 아들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노인병원에서 면회도 없이 있는 거 보니 자식을 시모처럼 키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모가 손녀들한테는 못되게 굴었어도 아들, 손자들한테는 잘했거든요. 그런데도 보세요. 결국 아픈 시모 병실에 면회 오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마음씨 곱고 자식들, 며느리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신 어른들은 자식, 며느리 할 것 없이 자주 와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어른들은 복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온 거죠. 말년이 쓸쓸한 게 왜 보기 힘든 거냐면 그 쓸쓸함 속에 내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모시는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군요. 그쯤 되면 다들 그렇게 인생에 통달하시곤 해요. 그러니 시모의 이런 상황이 제게는 참 착잡했어요. 저를 괴롭히고 제 어린 두 딸을 괴롭혔으니 이런 꼴 당해도 싸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손절당한 거 보면 왜 그렇게 사셨나 싶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니 더 열심히 남들과 좋은 인연 맺고 살아야 하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받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제 자식들은 시모가 키운 자식들처럼 키우지는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 뒤로도 시모와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내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입원비 문의하러 병원 왔다가 1층 원무과에 들른 저와 마주치게 됐어요. 전 남편이 결혼했을 때도 보여주지 않던 아주 살가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당신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잘 됐네. 우리 어머니 여기서 치료받고 계시거든. 당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네. 이혼했더라도 애들 할머니잖아. 문제 안 생기도록 당신이 잘 챙겨줘.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더군요. 그리고 웃겼어요.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어머니를 부탁한다니.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심 없는 건 똑같네?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차별 대우해줘야 해? 물리치료 받지도 않고 나랑 접점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잘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챙겨. 당신 어머니잖아. 이혼한 마누라한테 그런 거 부탁하고 싶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런 걸 부탁해? 그리고 나 만나는 사람 있거든? 함부로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처신 잘해줘. 이딴 식으로 악연을 인연인 것처럼 만들지 말라고. 만나는 사람이 없었지만 거짓말했어요. 이 인간이 병원에 소문이라도 퍼뜨릴까봐 걱정도 됐으니까요. 뭐 여차하면 퇴사하고 다른 직장 찾아도 되는 거긴 했는데 그건 귀찮고 손도 많이 가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피해야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피하려면 지들이 피해야지 제가 왜 피하나요? 괴롭힌 인간들은 그쪽이고 저는 괴롭힘 당한 사람인데 제가 이악 물고 말했더니 전 남편도 가볍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는지 며칠 뒤에 퇴원을 하고 나갔더군요. 무슨 이유에서였든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돼서 저로서는 한시름 놓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딸애들은 제가 이혼한 그날부터 아빠를 찾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리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것도 애들 반응을 보며 알았죠. 만약 애들한테 잘해줬다면 애들이 아빠와 헤어지는 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제 이혼을 이해해주고 저를 도와 집안일도 해주고 있는 기특한 아이들을 보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가벼운 기분이 들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게 되네요. 그래도 가끔 전 남편과 시모가 생각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토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운 기분이 드네요. 그리 즐거운 일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꺼내서 한풀이 하듯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나니 그간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있는 화려한 돌싱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이혼을 접하게 되면 저는 안타까움, 안쓰러움을 표현하곤 했는데요. 그랬던 제가 요즘 지인들에게 이혼을 접하게 되면 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고 지내며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 같은 건 흠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저이지만 저 역시 이혼을 할 당시에는 온갖 잡념들에 휩싸여 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는 친구로 지냈기에 가끔 남편의 집으로 가곤 했고 연인이 되면서도 시댁에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친정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죠. 시댁에서는 저를 특히나 예뻐해 주셨는데 남편이 외동이었던 터라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었죠. 아름아, 넌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다음에 올 때 그걸로 해주마. 저 다 잘 먹어요. 어머님은 뭐 좋아하세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작은 손으로 요리까지 할 줄 알아? 잘은 못하는데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할 줄 알아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연히 다 맛있겠지. 아름이가 만들어주는 거면 소태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걸? 그런데 그런 일은 나중에 네 가정 생기면 네 자식한테나 해주고 지금은 내가 해주는 음식 먹어주려무나. 난 아름이 네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좋단다. 허구한 날 허겁지겁 전쟁 치르듯 먹는 남자들만 보다가 너처럼 오물오물 토끼처럼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이 엄마가 너무 행복해. 시모는 늘 저에게 귀엽다,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등의 말을 해주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전 그런 시댁 분위기가 좋았고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런 시댁이라면 저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큰 소리도 조금의 의견 충돌도 없이 결혼까지 마치게 되었고 친정을 비롯해 시댁까지 화기애애한 그 자체였어요. 첫 명절이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래도 명절, 제사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시댁은 어떤 분위기로 나를 대할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 우려와는 달리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모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전 당연히 제가 오면 함께 시작할 거라 예상했던 터라 이런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심지어 준비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반 이상을 해놓으신 터라 전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머진 제가 하겠다며 앞치마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할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전 당연히 제가 오면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부턴 좀 더 일찍 올게요. 아니야. 늘 혼자 해왔는데 뭐. 신경 쓰지 말고
옷부터 편한 걸로 갈아입으려무나. 이미 갈아입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쉬세요. 저 생각보다 잘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잘하는 거 다 알지. 다 아는데 정말 거의 다 해서 네가 할 게 없어서 그래. 괜히 너까지 힘 빼지 말고 일단 조금 쉬어. 곧 있으면 끝이니까 뒷정리나 좀 도와다오. 그러면 제가 옆에서 전이라도 뒤집을게요. 그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이때까진 분위기 좋았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나서 일을 하려고 했고 서로의 등을 떠밀며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려고 했죠. 음식을 다 마련하고 나선 시모가 쉬는 동안 혼자 뒷정리를 빨리 끝내버리곤 빨래부터 시작해서 대청소도 다 해버렸습니다. 시모가 일을 워낙 못하게 하니 빨래 대청소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뿌듯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혼자 아침부터 고생했을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해주더군요. 어쩜 그렇게도 손이 야무질 수가 있는지. 덕분에 이번 명절엔 몸살 걸릴 일 없이 잘 지나가겠구나.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도 잘하고 아주 집안일을 우리 아름이가 다 해준 덕에 이 엄마가 편하구나. 시모는 제 두 손을 쓰다듬으며 애정을 듬뿍 담은 말을 해주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냈고 친정으로 가기 전 저희를 배웅해 주시는 시모에게 준비한 용돈 봉투를 드렸죠.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맛있게 먹고 잘 쉬다가 가요. 아, 그리고 어머님, 여기 용돈이요. 첫 명절이고 해서 준비했어요. 시모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는 듯 놀란 눈을 하고 봉투를 보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시모의 손에 저는 봉투를 쥐어드렸고 시모는 감동한 듯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래서 다들 딸 타령을 하는가 보구나. 우리 아들은 생전 이런 봉투 내미는 법이 없었는데. 에이, 엄마, 생신 때 용돈 드렸잖아요. 생일마저 입 닦으면 네가 아들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어찌되었든 아가, 고맙다. 내가 잘 쓰마.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확인한 시모가 불현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세하게 굳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요. 그런데 혹시 너희 친정에도 명절이라고 봉투 준비했니? 전쟁의 시작과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시모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물어왔고 시모의 의중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했어요.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고 차별을 두어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네, 친정도 봉투로 준비했어요. 저는 매년 친정에 용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준비했어요. 그 순간 시모의 표정이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따지듯 닥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니? 이제 시집 왔으면 친정을 챙길 필요 없지 않니?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왜 친정까지 챙기는지 모르겠구나. 애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보니 우리 아름이가 다 좋은데 돈 쓰는 씀씀이가 좀 해픈 것 같네. 너희 돈 관리는 누가 하니? 네가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맡겨. 알겠지? 그리고 용돈 같은 건 앞으로 친정해 주지 말고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과연 내가 알던 시모가 맞는지 의문이 다 들더군요. 어떻게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다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말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입을 떼더라고요. 에이, 엄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자자, 우리도 이만 가봐야겠다. 우리는 갈 테니 푹 쉬어요. 그렇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친정에 가게 되었고 저는 친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만큼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죠.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듣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건지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화가 올라왔고요. 여보, 혹시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엔 우리 집에 용돈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엄마가 한 말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뭘 신경 쓰고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텐 알겠다 하고 우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무리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도 나 어머님 말씀 기분이 너무 나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시집 온 딸은 자식도 아니야? 뭘 그런 말을 곱씹고 있어. 괜히 당신 기분만 나쁘게. 워낙 옛날 분이라 그래. 그런 부분에선 아무리 설득하고 타협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들어도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지내줘. 응? 그거 말고는 다 당신 편하게 맞춰주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기분이 상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앞으로 그런 말 나올 것 같으면 한 발 앞서 막아주도록 노력할 테니까 기분 풀고 좀 쉬자. 당신도 지금 피곤해서 예민해져 있어. 응?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저는 기분은 상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딱 그 부분만 아니면 시모는 꽤 괜찮은 시모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딱 한 가지가 결국 저를 이혼까지 몰고 가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몇 번의 명절이 지나고 도무지 적응되지 않을 것만 같던 시모의 고지식한 면모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당부한 대로 앞에선 그저 네라고 답하고 뒤로는 친정을 챙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렇게 행동하는 저 자신이 싫었는데 어떤 면에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괜한 불화를 일으키지도 않고 얼굴을 붉힐 일도 없으니 현명한 며느리로서의 태도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정아빠의 생신이 되었고 전 매번 시댁 어른들의 생신상만 차려들었던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 생신상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번 생신은 집에서 대접해 드리기로 했죠. 엄마, 이번 아빠 생신상 내가 차려드릴 테니 시간 맞춰서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입이 떡 벌어지게 한 상 차려드릴 테니까. 어머, 웬일이라니? 웬일은 무슨? 딸이 시집 가더니 철든 거지 뭐. 매번 시부모님들 생신상 차리면서 아빠 엄마 생각 많이 했었어. 딸이 돼서 제대로 된 생신상 한 번 안 차려주고 시집 온 게 내심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서 식사만 하셔요. 그래, 알겠어. 네 아빠 또 울겠구먼. 그렇지 않아도 딸이라면 넘어가는 양반인데 그런 딸이 차린 생신상이라고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밥이나 제대로 드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신경 써줘서 고마워, 딸. 덕분에 아빠 행복하겠네.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뻐해 주실 줄 알았다면 진작 모셨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요. 전 더욱 생신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전날 장보기를 마치고 당일 아침부터 일어나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시키고 생신상 준비를 하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에도 통화는 자주 하던 터라 전 아무 생각도 의심도 없이 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름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오늘 사돈어른 생신 너희 집에서 한다며? 그 순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남편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평소 시모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더군요. 네,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집에서 모시려고요. 좋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제 말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외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친정에 가서 있는 반찬에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내가 이때껏 네 친정 생신은 챙기게 두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앞으로 생신도 챙기지 말거라.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같은 여자, 같은 며느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도 아닌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지 말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탁, 권유도 아닌 명령조 심호의 말투에 저 역시 화가 났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생신은 챙겨야죠. 생신 챙긴다면서 괜한 낭비하니까 그렇지. 오늘도 봐라. 내가 너희 집 잠시 들린다고 우리 아들한테 연락 안 했으면 이딴 짓이나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 아니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생신상을 그것도 집에서 차려준단 말이니? 네가 우리 아들 집에서 그딴 짓거리 하면 퇴근하고 피곤한 우리 아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혹시 아세요? 너무 화가 나면 아찔해진다는 것을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너무 화가 나 아찔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이때껏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인데 제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생신상에 드는 비용도 제가 번 제 돈으로 마련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 집,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라 제 집도 된다고요. 집 살 때 제 돈도 절반 들어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섭섭하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전 그렇게 싫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리고 저희가 잘 되길 바란다면 이런 식의 강요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나쁜 길로 빠져 쓰면 안 되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를 낳아주시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 정도 돈과 시간도 쓰면 안 되는 거냐고요. 시모는 늘 우리가 잘 됐으면 한다는 말을 방패로 삼으며 저를 억압해왔고 전 이제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로 했죠. 저도 섭섭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씀 전부 다 저한테는 다 섭섭하다고요. 시집을 가면 딸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친정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를 낳아주시고 이날 이때껏 온 정성을 쏟으면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정말 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 한두 푼 아끼자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전 앞으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친정에 할 도리는 하면서 살 거예요. 이런 제가 정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제가 돈을 어떻게 쓰든 관심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서로 좋지 않겠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름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되바라졌구나. 어디 어른한테 버릇없이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게야? 내가 말했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처음엔 생신상 용돈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큰 돈, 더 큰 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란 걸 왜 모르니? 네 친정 부모님이라고 다를 줄 알아? 나이 더 들면 기댈 거라곤 자식밖에 없을 텐데 그때 가서 너 어떻게 하려고 지금부터 지갑 노릇을 하려고 하냔 말이다. 저희 부부가 진짜 누구의 지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딴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는 친정에는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며 달마다 저희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것도 모자라 병원도 회사 다니는 저를 꼭 데리고 다니며 그 병원비조차도 저에게 다 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딴 말이나 하니 퍽이나 진정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다 저 잘 되라고 한다는 그 말이요. 그게 어떻게 제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갑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가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용돈부터 각종 병원비까지 더는 도움을 드리면 안 되겠네요. 어머님 역시 이제 기댈 거라곤 외동아들 하나뿐일 텐데 사람 마음 모르는 거라고 저희한테 더 큰 걸 바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친정하고 시댁이 같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시집 오면 넌 친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시집안 사람이라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인 날 돕는 건 당연하지. 저한테는 그 모든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 어머님이나 친정 다 무시하면서 잘 사시고요.
저한테 더는 강요하지 마세요. 저 이만 끊을게요. 더 이야기 나누다간 정말 어머님하고 사이 틀어질까봐 겁나네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모에게서 전화가 계속해서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시부의 생신날엔 시모와 함께 여행을 보내드렸고 시모의 생신날엔 명품 가방을 선물했었습니다. 물론 선물과는 상관없이 생신상까지 차려드렸었고요. 그땐 이런 며느리가 또 없다고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본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깟 생신상 한번 마음 편하게 차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모도 부모라고 그 큰 돈을 들여가며 신경을 쓰고 대접했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처음으로 차려드리는 친정아빠의 생신을 이딴 식으로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마음을 가다듬고 기뻐하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신상을 준비했고 밑재료 준비를 끝내고 한숨 돌릴 때쯤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야, 야, 문 열어. 이 문 당장 열어.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는 집으로 들이닥쳤고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화를 내며 기껏 준비한 재료들을 다 엎어버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만두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이거 놔라 이년아.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내가 그만할 줄 알아? 어디 건방지게 뭐? 강요하지 마. 신경을 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 이 고약한 년. 내가 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거다. 생신상? 웃기지 마. 내가 절대 아무것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아무리 말려도 눈이 돌아버린 시모를 말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미 재료들은 손 쓸 수 없이 망가진 상태였고 제가 말리면 말릴수록 시모는 더 격하게 난동을 부리더군요. 시모는 아예 집에서 어떤 음식도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 아예 냉장고 문까지 열어 모든 음식들을 다 꺼내 바닥에 쏟아부어 버리더군요. 전 그저 그런 시모를 지켜보며 분이 풀릴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연락해 당장 집으로 오라는 말을 전했고 시모의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년이 감히 날 우습게 봐?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라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생신상 차려낼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시모는 끊임없이 저를 향한 분노를 뱉어내며 난동을 부려댔고 그 사이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들어오더군요.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멈칫거리며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반찬통을 들고 바닥으로 집어던지려는 시모를 가까스로 저지한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다고 이딴 짓까지 하냐고. 이거 놔라. 저 물건이 나한테 한 말 들으면 너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다 이해할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했든 이건 아니지. 엄마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 어떤 이유로 얼만큼 화가 났던 간에 이건 아니야. 자신을 이해하기는커녕 저를 두둔하고 나서는 남편을 보며 시모는 더 큰 분노를 느끼는 듯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다시 저에게로 향하더군요. 너 도대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이를 데가 없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질을 한 게야? 너 이렇게까지 생각 없는 물건이었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였어요.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만큼 제 마음 역시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무엇보다 이 모든 광경을 부모님께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생신날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그런 불효도 또 없을 테니까요. 화를 낼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선 전 봉지를 찾아들고 시모가 다 엎어버린 재료들을 챙겨놓고 시모의 손에 꽉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덕분에 저는 못 쓰게 됐으니까 가져가서 저녁해 드세요. 어머니 말대로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그냥 버릴 순 없으니까요. 어머님이 다 망쳤으니 어머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라고요. 그리고 뒷정리도 다 하고 가세요. 어머님 말대로 힘들게 일하고 온 어머님 귀한 아들이 이걸 다 치울 순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부린 어머님이 직접 다 치우고 가세요. 제 말에 시모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손을 치켜들더군요. 전 그 손을 낚아채 뿌리쳐버렸고요. 이년이 감히? 자꾸 이년저년 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한테 그딴 욕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제 몸에 손도 대지 마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맞고 다니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니고요. 행복하게 지내라고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여전히 몸을 부들부들 떨던 시모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이번엔 제 머리채를 획 잡아버렸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와도 되는 거야? 집에 가보고 없으면 전화하면 되죠 뭐. 연락하면 분명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다고요. 아무리 당신 생일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애한테 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어요? 나라도 가서 좀 도와야지. 그런데 왜 문이 열려있지? 얘는 겁도 없이... 어머, 이게 다 뭐야? 사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걸렸던 부모님은 뭐라도 도울 마음에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느라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디지털 자물쇠가 아닌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 터라 문을 닫는다고 해도 잠기진 않는 문이었고 심지어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조금 열린 상태였던 거죠. 아무것도 알 리 없었던 부모님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처음 본 것이 제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빠의 생신날 말이죠. 제가 떠올리기도 싫었던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제가 시모의 손에 휘둘리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엄마의 고함을 듣지 못할 만큼 흥분한 상태였고 여전히 저를 놓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엄마보다 더 화가 난 아빠가 다가와 시모의 손을 낚아채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의 쪽으로 시모를 던지듯 밀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품에 고꾸라졌고 그런 시모를 아빠는 무서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려보시더군요. 그런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를 이렇게까지 잡는 거냐고요? 아니, 잘못을 했더라도 말로 타이르면 되는 일이지 우리 애가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입 없어요? 말할 줄 몰라요? 그 뚫린 입으로 말 좀 해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시모에게 따져묻는 엄마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시모. 그야말로 그런 난리가 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화가 나는 것은 시모의 침묵이었어요. 엄마의 그 어떤 물음에도 시모는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침묵의 의미는 미안함이 아닌 그저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시모를 몰아붙이는 내내 시모는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입을 삐죽거리는 듯 엄마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은 너는 짓거려라, 난 안 듣는다는 식의 무시와 다름이 없었고 엄마도 저와 똑같이 느꼈는지 말할 가치도 없다시며 저를 데리고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편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감히 너한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 남편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니?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가 일찍 서두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여보, 그만해. 아름이 놀란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애한테 그러지 말고 흥분 좀 가라앉혀. 네가 뭘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있어? 딸, 고개 들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필 생신날 이런 꼴 보여서. 네 잘못 아니라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남의 집 자식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돈 받아갈 땐 그렇게 고맙다고 바닥 갈라지게 고개 숙이고 잘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잘하는 거야? 머리채나 잡아뜯는 게 잘하는 거냐고. 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뒤로 이어진 엄마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네 남편이 술 먹고 여기로 찾아왔더라. 그 옆편에 살던 집 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했다던데. 돈이 없어서 마땅히 옮겨줄 집이 없다고 말이야. 생각 같아서 당장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대출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큰 돈도 없어서 속상하다면서 울더라고.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네 아빠랑 내가 신경 쓰여서 우리 노후 자금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한테 이딴 광경이나 보게 만들어? 그 옆편네도 그래.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딸인 너한테 그딴 짓을 해? 아니, 돈을 다 떠나서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남의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냐고. 내가 진짜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속상해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감정 표현을 하는 분이 아닌데 많이 속상하시던 엄마는 제 앞에서 화를 내시며 우시더라고요. 평소라면 다 괜찮다고 그런 일도 있다며 제 등을 쓸어내려 주셨을 엄마가 우시는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렇게 한참 울은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친정에서 큰 돈을 받아간 남편. 남편에게 그 큰 돈을 받아 집을 마련한 시모.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으면서 친정엔 조금의 용돈도 용납하지 않았던 시모. 그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괘씸한 건 남편이었어요. 시모의 집을 마련하던 시기에 제가 이것저것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해대며 어물쩍 그 상황을 넘어가곤 했으니까요. 그땐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거란 생각도 못한 상황이라 속여봤자 대출금 정도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효도하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나 하는 생각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괘씸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시모에 대한 넘치는 분노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와서 빌기는커녕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분노와 체념이 오가는 며칠이 흐른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전 친정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싹싹 빌며 사과를 해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다리를 꼬고 앉아 저에게 이혼을 통보하더라고요. 뭐, 그 역시도 제 예상 안에 있기도 했지만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이혼. 엄마랑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나도 힘들고 당신도 앞으로 우리 엄마 보기 싫을 거고 그러면 난 더 힘들어질 거고 우리 앞날이 뻔하잖아. 지금 이혼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감히 누가 먼저 이혼을 입 밖에 내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당신 우리 집에서 돈 많이 받아갔더라. 그 돈으로 어머님 집 사는데 보태드렸고 이혼은 하는데 돈은 다 토해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에 남편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해? 난 빌린 적도 없는데? 내가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있으면 가지고 와 보든가. 이런 걸 보고 딱 잡아댄다고들 하시죠? 네, 남편도 그런 적 없다며 딱 잡아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유롭게 커피까지 홀짝홀짝 마셔대며 증거가 있다면 가지고 오라는데 그 모습이 참 하찮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배운 것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뻔뻔할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생각하는 바가 밑바닥이면 저딴 행동밖에 하지 못할까 싶기도 해서요. 이혼의 단어가 나오고 난 후, 아니 어쩌면 어렴풋이 설마 이러진 않을까 했던 제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찮은 태도였어요. 부모님은 남편에게 차용증 한 장 쓰라는 말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고 이체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그냥 준 것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 대처 능력이 더욱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증거 있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날 그 상황을 다 동영상으로 남겨놨다고 하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은 차용증 대신 홈 CCTV로 모든 상황을 녹화했고 그 녹화본을 따로 간직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홈 CCTV는 제가 설치를 해드린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두 분만 계시는 것이 불안해 설치해둔 것이 이렇게 쓰인 것이었죠.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의 남편을 향해 동영상을 틀고 볼륨을 키웠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 이제 이사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영상 속의 남편은 고개를 바닥에 박고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아빠는 일으켜 세우며 진정시켜 주셨고요. 그래, 이 돈으로 해결된다니 다행이네.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울고 그래. 인제 그만 울고. 자네, 내가 이 돈 왜 빌려주는 줄 알지? 우리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고 빌려주는 걸세. 돈 때문에 자네가 힘들어하면 우리 딸도 힘들 테니 우리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빌려주는 거라고. 네, 잘 압니다. 제가 아름이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혹시나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날엔 지금 이 돈 한 번에 다 갚아야 할 거야. 농담 아니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눈에 눈물 나는 꼴은 못 봐. 자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아름이랑 제가 잘못되면 당연히 이 돈은 다 돌려드려야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됐어. 차용증은 무슨.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약속이나 잘 지켜. 아빠의 말처럼 차용증은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버젓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말이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치켜뜨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되돌려 주었어요. 이혼하자고 했지? 뭐라고 했더라? 우리 앞날이 뻔하다고 했었나? 그렇긴 해. 우리 앞날이 너무 뻔하게 잘 보여서 나도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렇게 이혼할 거 이때까지 왜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 어찌되었든 위자료 청구는 할 거니까 준비해놔. 당신 포함해서 당신 엄마한테도 소장 갈 거니까 참고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봐. 할 말을 다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180도 바꿔버린 남편놈이 제일 가벼운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여보, 잠시만.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 네가 뭘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난데. 돈 빌려갈 때는 목이 부러지라 조아리면서 다 갚는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뭐? 빌린 적이 없어? 이 영상 없었으면 너 끝까지 그런 적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부렸겠지? 내 말이 틀려? 됐어.
너 같은 인간 쓰레기를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난 이제 너한테 듣고 싶은 말도 전혀 없고, 더는 너 같은 인간한테 하고 싶은 말도 없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난 그저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숙이고 들어올 줄 알고 그런 거였어. 그리고 돈은 당신이 막 몰아붙이니까 나도 순간 짜증이 나서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거야.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변명을 하려거든 제대로나 해. 되지도 않는 변명으로 그렇지 않아도 폭발 직전인 사람 더 열받게 하지 말고.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주라. 나 당신 아직 많이 사랑해.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이거 나. 남편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후 예정대로 남편과 시모에게 소장을 날렸고 그 결과 위자료도 받고 이혼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전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다 돌려받게 되었고요. 친정 부모님께 줄 돈과 저에게 줄 위자료 때문에 전 시모는 집을 다시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전 남편 역시 저에게 최고액의 위자료를 주게 된 탓에 빚쟁이가 되어 전 시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전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름아, 잘 지냈니? 첫 마디에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이 귀신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기분 나쁜 소름이 돋더군요.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잘 지내지? 잘 지내겠지. 우리 아름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내가 여러모로 너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더구나.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건지. 네 남편, 아니, 우리 아들한테 혼 많이 났다. 나 때문에 너랑 이혼하게 됐다고 날 많이 원망하더구나.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널 이혼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와서 속내가 뻔히 보이는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전 남편 역시 어이없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본인이 누굴 원망할 처지조차 되지 않으면서 감히 누굴 원망하는 것인지. 저요, 전 시모에게 그 모진 수모를 겪었을 때도 전 남편이 저도 모르게 큰 돈을 친정에서 받아갔을 때도 화가 나고 괘씸하긴 했지만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시모야 연을 끊고 살면 되는 거고 다른 사치 부리는 데 쓴 돈도 아닌 부모 집 마련해준다고 빌려간 돈이야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제 이런 마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악용해 돈까지 꿀꺽 삼키려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불을 지핀 건 시모가 맞지만 그 작은 불씨를 큰 불로 만든 것이 본인이면서 시모를 앞세워 저를 설득하려는 그 속내가 참 어이없으면서도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전 그 인간한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요. 받을 도움은 다 받고 돈 안 갚아도 되겠다 싶으니까 저부터 버리는 남자. 당신 같으면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거기에다 집도 절도 없는 빚쟁이인 남자를요? 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아름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려무나. 우리 아들 금방 일어설 수 있어. 아직 나이가 젊잖니. 그러니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려무나. 결국 전 시모는 악어의 눈물을 쏟아내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도 젊은데 제가 왜 그딴 인간이랑 살아야 하나요? 앞으로 살 날이 긴데 그딴 인간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가면서 고생할 마음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린과 동시에 차단해버렸고 그 후론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 한심하지 않나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고 그저 주는 대로 받고 하는 대로 가만히 두기만 했더라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괜히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려서 저 고생을 하나 싶었네요. 뭐 자기 복 자기가 찬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회사는 여전히 잘 다니는 중이며 요즘엔 남자친구가 생겨 행복하고 아기자기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죠. 언제 어디서나 제가 우선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고 만나는 지난날 동안 여름에는 손 선풍기를 겨울엔 핫팩을 건네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남자예요. 무엇보다 길을 거닐 때면 꼭 저를 길 안쪽에서 걷게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이렇게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직까진 결혼 생각은 없지만 지금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면 그리고 이 모습이 정말 이 남자의 본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연애도 하고 일도 하며 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저 역시 처음 이혼했을 땐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왜인지 죄를 저지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혼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게 죄는 아니니까요. 제가 뭘 하든 어떤 연애를 하든 그건 제 자유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의 돌싱녀, 돌싱남 분들,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봐요. 언제까지나 아픔에 절망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할 순 없지 않을까요?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힘들었던 만큼 이제 우리 다들 행복합시다.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만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꿈꾸는 그 행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봐요. 그러면 저는 모든 분들의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삶을 응원하며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